사춘기 여드름이랑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특징도 다르고 여드름이 나는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병원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어찌 보면 피부과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주실 우리 두 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안 익숙해요. 안 받아쳐지네. 골칫거리인 여드름 혹시 왜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여드름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털을 만드는 모낭에 항상 피지샘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낭에 붙어 있는 피지샘에 생기는 염증이 여드름이거든요. 염증이 왜 생기냐? 그 기전을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지샘에서 피지를 이제 많이 만들어서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될 때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 이제 모낭에 각화가 돼 있는데 이게 각화에 이상이 생길 때 뭐 과각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모공이 막혀서 안에서 만들어내는 피지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될 때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막힌 모공 아래쪽으로는 또 여드름균이 증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앞에서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합쳐져서 이제 여드름이 발생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피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피지가 만들어진 게 배출이 잘 안 될 때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건데 뭐 스트레스나 뭐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이나 또 유전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성인분들이 여드름으로 많이 오세요. 근데 종종 하시는 질문이 어렸을 때는 나 피부가 너무 좋았는데 왜 성인이 돼서 여드름이 생겨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성인 여드름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 사춘기 때 나는 여드름이랑 성인이 돼서 나는 여드름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춘기 여드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T존 있죠.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이 분비되는 부위에 잘 생기는 반면에 성인 여드름은 주로 뭐 입 주변이라던가 턱 이쪽에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청소년기에 2차 성징이 진행됨에 따라서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고 이 호르몬에 의해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돼서 이제 여드름 발생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공이 막히거나 피지 배출이 안 돼서 발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마스크를 착용하면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거나 해서 이런 것들이 악화 인자가 될 수 있고 성인이 되면 메이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활 리듬이 불균형해지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하거나 잘못된 세안 방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인 여드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성인 여드름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건성인데도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춘기 여드름이랑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특징도 다르고 여드름이 나는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병원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어떤 음식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그게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뭐 특별하게 음식이 관계가 없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게 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당 부하 지수라는 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혈당이 쭉 올라가는데 그 혈당이 쭉 올라가는 속도가 얼마나 되냐 이걸 이제 지수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이 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럼 그걸 이제 낮추려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될 때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게 같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IGF-1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 이 물질이 피지샘에 가서 피지가 생성되는 걸 좀 또 촉진을 하고 그리고 아까 모낭 과각화도 이제 여드름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IGF-1이 모낭 과각화도 일으키기 때문에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고요. 흔히 생각했을 때 살찌는 음식들, 뭐 탄산음료, 초콜릿, 사탕
그리고 일하거나 이렇게 할 때 스트레스 받아서 뭐 단 음료, 뭐 커피도 이렇게 단 거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거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음료를 마시면 그런 것들이 여드름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도 그런 여드름을 유발을 하는 음식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유제품 안에는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카제인이 IGF-1을 또 촉진을 하는 물질이어서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것도 여드름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단백질 보충제에도 유청단백질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여드름을 일으키는 음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해서 그럼 나는 무지방이나 저지방 우유를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거기서 지방 함유량이 적은 대신에 카제인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일반 우유보다도 더 많이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많은데 이걸 다 먹지 말라고 하기엔 좀 힘들잖아요. 혹시 진료실에서 고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세요? 사실 이 음식 안 먹으면 저 같아도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여드름이 나는 분이라면 이제 조금의 노력,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먹을 걸 일주일에 1번 먹는다던가 이렇게 조금씩 횟수를 줄여보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권장을 드려요. 앞에 말씀 주신 음식 말고도 사실 잦은 음주, 그러니까 술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술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 반면에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IGF-1이라는 것의 분비를 억제시키고 염증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 이런 걸 조금 더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어머님들이 자녀분들께 자주 하는 말이 너가 밖에 많이 나가서 여드름이 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 많이 돌아다니면 뭐 피부가 햇볕도 받고 다니는 날 열이 나고 하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피부 온도가 우리가 1도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가 10% 정도 증가를 한대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일단 증가를 하고, 그다음 또 밖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노폐물이나 땀이나 아니면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이런 것들이 또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햇빛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 재생력이 좀 떨어지면서 염증이 좀 유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원래 있던 여드름도 색소 침착이 좀 심해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있는 분들도 꼭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 여드름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자외선 차단제 선택이 참 중요해요. 향료나 일부 화학적 성분들이 피부를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켜서 아보벤존이나 벤조페논, 메톡시시나메이트, 타바, 옥시벤존 같은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요.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보통 저희가 3-4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하는데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모공을 쉽게 막아서 여드름 발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일 프리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제형에 있어서도 크림이나 밤같이 이렇게 좀 되직한 타입보다는 겔이나 가벼운 로션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 밖에도 다른 생활 습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방금 자외선 차단제를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그 다음에는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습관이 올바르지 않을 때 그게 이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피부과 의사들이 항상 약간 법전처럼 얘기하는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하고 미온수로 세안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세안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세게 문지르거나 혹은 세정력이 너무 강한 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세안법에 대한 이전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안을 했으면 보습제를 적절히 발라야 하는데,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이제 피지 분비가 워낙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바르거나 뭐 스킨만 바르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습제를 바를 경우 모공을 막아서 더 여드름이 악화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적으로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피부 장벽도 잘 회복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유분기가 많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막 여드름에 좋다는 화장품을 이것저것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분들한테는 화장품을 사용할 때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이렇게 써 있는 게 논코메도제닉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런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자신에 맞는 보습제를 한 가지 정도만 사용해서 혹시 좀 건조하다고 느끼면 그거를 조금 여러 번 덧바르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는 화장품 다이어트를 해서 한두 가지 정도 바르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또 이제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그걸 가리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좀 두껍게 하게 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고 그런 것들이 모공을 막아서 또 더 화장을 두껍게 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화장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퍼프나 뭐 브러쉬나 이런 제품들을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세정을 잘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균이 번식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서 또 여드름을 유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메이크업 횟수를 좀 줄이시는 게 좋고 만약에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뭐 일회용 퍼프를 사용을 하시거나 사용하시는 기구들을 자주자주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부족, 이게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좀 파괴를 해서 오래된 각질이 계속해서 피부에 남게 하고 두꺼워져서 주변에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이게 충분한 시간만 중요하냐? 이제 그게 아니라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성장 호르몬을 키만 큰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게 피부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원활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대를 포함해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해야 염증도 호전되고 피부 스트레스도 줄어서 피부가 충분히 재생될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집에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고 또 뭐 생겼을 때 손으로 집에서 짜거나 만지는 분들 되게 많은데 집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드름의 원인과 그것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드름의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